저거 안 되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이제 내신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서울고가 약간 좀 진도가 좀 다르게 나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쫓아가니까 자, 일단 중간고사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살짝 오리엔테이션 겸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교재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거고 다항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까지 그리고 여러가지 방정식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3개 단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서울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동안은 일단은 개념을 쭉 완성을 할 거예요. 개념 완성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실전적으로 정리가 되는 개념 완성 시간이 될 거다. 4월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내신이 남은 거지. 그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분반 예정입니다. 반을 구분해가지고 조금 난도를 달리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 이건 아직은 예정이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테스트 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물론 3월에도 지금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단원별로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테스트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테스트의 목적은 결국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게 뭐야? 많이 푸는 게 중요할까? 많이 맞히는 게 중요할까? 둘 다. 둘 다 하면은 참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푸는 것보다는 내가 푼 거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많이 맞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풀었는데 5개 맞췄어. 그럼 5개 뭐 하려고 풀었냐 이거지. 틀린 문제는 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실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수는 쌓이면 실력이 되거든. 실수를 하면 안 돼. 여기에서 테스트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테스트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정확도. 자,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잠깐 띄고. 그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선별을 해야 돼. 이해되니? 그 문제를 봤는데 내가 못 풀 문제를 막 풀고 있어. 시간만 뺏긴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아는 문제구나 싶은 문제만 먼저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아는 문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된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를 풀어서 맞춰야 돼. 그럼 얘가 답 체크가 들어가겠지. 그럼 그 답 체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정확도가 만들어져.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속도예요. 속도를 먼저 하지 말고 속도는 그 다음이다. 그럼 내가 속도를 높였더니 오답률이 늘어난다. 그러면 속도를 낮춰야 돼. 속도를 낮췄더니 오답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속도를 좀 더 낮추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50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 50분인데 내가 이번 시간에는
끝나고 나서 테스트가 45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45문제 정도는 난도가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겠지? 그럼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정도 난도면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풀어봤더니 정확도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걸 계속 나랑 같이 컨트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에는 3월 동안 그 컨트롤을 하다가 4월에는 시험 범위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겠죠. 그럼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시험이면 몇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겠다라는 게 잡히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20문제가 나왔는데 15문제를 풀었어. 그 15문제를 다 맞히면 돼. 20문제가 나왔는데 10문제를 풀었어. 그 10문제를 다 맞히면 돼. 그럼 내 실력을 한껏 드러낸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내 실력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실력은 높아질 거니까, 그럼 실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내가 푼 문제가 많아질 거니까 점수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정확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내 실력을 못 드러내는 거지. 그럼 나중에 되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그걸 실수라는 말로 포장을 하죠. 부모님께서도 너 실수도 실력이야 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줘요. 자, 무슨 말이냐? 학원에서 테스트할 때는 풀지 못한 문제는 답 체크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못 푼 문제는 찍지 말라는 얘기야. 어설프게 찍어가지고 정답률 낮추지 말고 정답률을 높여라. 그래야지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정확해지는 거야. 그럼 이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분석지를 줄 거예요. 그럼 이거 분석지를 보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속도를 낮추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게 할 거야. 그래서 찍으면 안 돼. 이해되지? 테스트할 때 절대 찍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테스트할 때는 내가 푼 문제만 정확히 맞힌다는 생각을 해라. 알겠지? 그럼 45문제를 이따가 50분 동안 테스트할 때 내가 이 정도 난도면은 다 풀 수 있는 난도다. 다 풀었으면 무조건 정확도는 이게 나와야 돼. 오답이 발생할 수는 있어. 9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 정답률이. 내가 10문제만 풀더라도 7문제만 풀더라도 100% 맞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여러분 개별적으로 실력은 다 달라. 누가 오더라도 실력은 다 달라. 최상위권만 모아놔도 실력은 다 달라. 그럼 최상위권만 모아놨을 때 테스트를 줄 때 결국은 또 어떤 애는 빨리 풀고 어떤 애는 늦게 풀고 그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결국은 중간고사 때 어떻게 잘 맞게 할 거냐가 포인트니까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난도의 문제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게 중요해. 이해됐어? 그게 지금 실력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선행을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은 전혀 달라서. 그래서 거기 맞춰서 개념 설명을 오늘은 다음 시기에 맞춰가지고 설명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수학에서 이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관점인지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다항식과 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 결국은 식의 연산인 건데 식 종류 중에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다항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식을 어떻게 구분하게 될 거냐라는 게 먼저예요. 이걸 보고 이제 수학에서는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계산을 위한 식의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대수식이라고 불러. 계산하기 위한 전체식을 대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수식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 유리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리식이라는 게 있다.
계산하기 위한 식이야. 자, 유리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이 있고요. 분수식이 있어요. 정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위한 식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단항식,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그럼 이 식의 형태별로 이 네 가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다항식과 그 연산이니까 어디에 대한 연산이냐? 실제로는 정식에 대한 스토리를 배우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분수식하고 무리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쪽만 배우면 돼. 그치?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만 배우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고, 그럼 단항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단항식의 정의가 뭐냐? 수 또는 문자들이 곱으로만 연결된 식. 얘가 단항식이었어.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만 연결돼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불렀고, 이 단항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얘를 보고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2차 항, 3차 항, 4차 항 걔네들이 각각 뭐가 되는 거다? 단항식들이 되는 거다. 됐니? 그거부터 먼저 정확히 체크하고, 그럼 이제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 방금 정의 내렸던 단항식, 얘네들이 덧셈 그리고 뺄셈 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많다, 여러 개다라고 이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이해하자는 얘기야. 자, 얘네들을 구분을 했을 때 이 단항식을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니? 라고 봤더니 동류항이라는 말과 차수라는 말을 구분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기서 먼저 구분하는 게 이 차수라는 것에 대한 용어지. 이 차수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는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수가 1이다 1차원, 차수가 2다 2차원, 차수가 3이다 3차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원이라는 거는 수직선 공간, 2차원은 좌표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 좌표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2차원을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차수는 차원에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 차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지정된 문자. 이게 중요해. 어떤 문자를 지정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정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걸 보고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예를 들어보자. 루트 2에다가 x 제곱하고 y 세제곱하고 a 4제곱하고 b 5승이 곱해져 있어. 그럼 얘를 보면 숫자와 문자들이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다? 단항식이 되는 거다. 맞지? 수나 문자들이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항식 또는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를 지정 문자를 x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x가 몇 개 곱해져 있으니까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x에 대한 2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정 문자를 y로 보면 y에 대한 3차가 되는 거고, 지정 문자를 b라고 보면 b에 대한
오차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정 문자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 x, y에 대한 하면 x와 y를 똑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그럼 x하고 y를 문자로 보면 x가 2번, y가 3번, 총 몇 개 곱해져 있어? 5개. 그래서 몇 차라고 불러? 5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지정 문자가 없어. 지정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문자가 다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몇 차가 되는 거니? x는 2개, y는 3개, a는 4개, b는 5개. 이 전체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보면 돼. 그럼 몇 차야? 14차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진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아, 지정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지정된 문자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두 번째로 동류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류항은 결국은 뭐냐? 첫 번째로는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불러. 차수가 같을 때 동류항이라고 부르는데 대신에 이 차수를 말할 때 우리가 지정된 문자를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지정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되니 지정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같을 때 동류항이라는 표현을 쓴다. 별거 아니야, 그지? 단지 용어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보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항식이 되는 거죠. 단항식 2개가 더해져서 다항식이 된 건데, 자, 문자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 몇 차가 되는 거예요? 각각이 3차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x 입장에서 지정된 문자로 보면 둘 다 몇 차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x 입장에서는 얘네 둘은 같은 문자가 2번 곱해져 있어서 뭐가 되는 거다? 동류항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x 입장에서는 동류항. 근데 다른 문자 입장에서는 동류항이 아닌 거지. 됐어? 차수를 구하고 동류항을 구분을 해야 돼. 그 이후에 다른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거부터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분류를 해가는 작업이 수학이에요. 알겠어? 분류를 정확하게 해가는 게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 과정까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게 다항식의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내가 차원을 얘기했는데 왜 차원을 얘기했느냐? 1차라는 것은 1차원을 뜻하는 거고 1차원에서는 길이의 관점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2차라는 것은 2차원에 관련돼 있고 2차원을 나타내는 도형적 내용은 넓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2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차라는 건 결국은 3차원이고 뭘 구하는 과정이다?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거기까지 돼야 이 대수라는 게 기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되니 이 대수식, 계산을 위한 식이긴 하지만 이 계산이 기하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알고 곱셈 공식이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이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쭉 보여줄 거니까.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지. 여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리는 그렇게까지 깊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을 했으니까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항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뭐 식을 정리하는 측면은 굳이 설명은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가항식을 계산을 할 거다. 첫 번째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다. 다항식끼리 더하고 다항식끼리 뺄 거다라는 얘기는 동류항이라는 게 약속이 됐으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이 가능한 게 덧셈과 뺄셈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수의 계산인 거야. 중학교 때는 그냥 암묵적으로 계산했던 거지. 2x와 3x를 더해봐라.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계수를 2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x 입장에서는 몇 x가 되는 거다? 5x가 되는 거다. 2와 3만 보고 더하는 거죠. 2ax와 3bx를 x 입장에서 계산해봐라. 그럼 x 입장에서는 2a와 3b가 계수가 되니까 2a와 3b를 묶어주고 x를 계산해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지정 문자를 제외했을 때 뭐가 된다? 계수가 된다라고 했던 거고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지정 문자 외에 계수끼리 덧셈 뺄셈을 진행하는 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었던 거예요. 됐니? 특별한 건 아니죠.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지 뭐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냐라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되고.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진행하니? 라고 봤더니 실수배라는 연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도 돼. 실수배라는 것은 단항식에다가 실수를 곱해주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고 이게 원래는 수학에서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지금은 그냥 툭 치고 지나가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닮은비하고 연관이 있어요. 닮은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대하고 축소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 이게 기하에서 나중에 고3 가면 이제 기하라는 파트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데 그때 가면은 이 확대 축소라는 것에 대해서 얘를 따로 배우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실수배라는 관점은 닮은비 관점이고 확대되고 축소되는 관점이다 라는 것까지만 툭 치고 지나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 자, 뭐 실수배쯤이야. 특별하게 상관이 없겠죠. 자, 3x 제곱 y라는 단항식에다가 2배를 해라. 그럼 당연히 6x 제곱 y가 될 거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곱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다항식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지수법칙이었어. 근데 지수법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뭐 중학교 때 했던 게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겠지? 약식으로만 설명하자. 자, A의 n승과 A의 n승을 곱하면 A의 n 더하기 n승이 됐다. A의 n승을 n승하면 A의 n 곱하기 n승이 됐다. 준수해. 저기 차고. 자, 세 번째. A의 n승 나누기 A의 n승하면 어떻게 됐니? n 빼기 n 안 돼. 그럼 고2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죠. 역수. m이 큰지 n이 큰지 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m이 n보다 크다면 분자에 약분되고 남는 게 생기더란 얘기지.
그 이때가 A의 M 빼기 N승이 되는 거고 M하고 N이 같으면 1되는 거고 M보다 N이 더 크다면 약분되고 남는 게 분자가 아니라 분모란 얘기야. 분모에 N 빼기 M개가 남더라. 이게 원칙이야. 고1 때는. 고2 때는 이게 달라지는데 그때 왜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돼. 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거든. 증명하시고. 알겠어? 근데 고1 때는 이거 증명은 안 물어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네 번째 지수 법칙이 이거죠. A, B의 N승은 각각의 N승이다.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다항식의 곱셈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곱셈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곱셈에 대한 얘기냐? 다항식이 아니라 단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다. 되니? 그럼 단항식끼리 곱할 때는 지수 법칙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돼. 그 이후에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으로 확장을 하게 될 거예요. 됐어? 여기 지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쟤네들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 말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수법칙 다시 한번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만 포인트를 좀 맞춰주고 가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학교에서 묻는 경우가 있고 안 묻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할 내용은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 요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나오면은 자주 틀려요.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빈칸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다 칸 채우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연산 법칙 뭐라고 하느냐?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연산 법칙은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연산 법칙은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리할 내용은 다 정리한 거지? 그럼 저 세 가지 연산 법칙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단원이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고등수학 하에서 집합이라는 단원에 보면 저 세 가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집합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항식 이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 중학교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지만 고등학교 때는 연산 법칙하고서 다항식에서 이 세 가지가 먼저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환이라는 말과 결합이라는 말과 분배라는 말에 차이점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 자, 교환 법칙이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A하고 B를 더한 거랑 B랑 A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야. 근데 이 교환 법칙은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더할 때는 순서 바꿔서 더해도 괜찮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이게 정확한 문장으로 알고 있어야 돼.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두 번째 교환 법칙은 누구냐?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하고 같지. 초등학교 때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연산 기호에 대한 법칙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의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내용으로 좀 확장을 할 거니까 일단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고 가자는 얘기지. 결합 법칙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결합 법칙은 어떻게 생겼느냐? A와 B와 C를 세 개를 더한 결과에서 앞에 두 개를 괄호로 묶었어. 무슨 말이야? A와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를 계산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거지. 근데 얘는 A와 B하고 C를 더하는 데 있어서 B와 C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지 않니? 라는 게 결합법칙. 됐니? 먼저 뭘 해도 상관없다. 2, 3, 4 더하는 게 2, 3부터 더할지 3, 4부터 더할지 관계없잖아. 맞아 안 맞아? 자,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하든 관계가 없어서 괄호가 필요가 없어. 맞아 안 맞아? 2, 3, 4 더하는데 뭐부터 더해도 상관없잖아. 그게 결합법칙이었던 거야. 그럼 얘는 정식 명칭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무심결에 툭툭툭툭 설명 없이 지나가도 돼. 엄밀하지가 않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엄밀해진다라고 봐야 돼.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어휘가 달라지잖아. 맞아 안 맞아?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어려워지는 것도 어휘가 달라져서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정확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합법칙은 뭐냐? 괄호가 필요 없는 게 곱하기까지야. A, B부터 곱하냐? B, C부터 곱하냐? 관계없어. 뭐부터 곱하든 관계없어. 결과적으로 괄호 풀어도 관계없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계산할 애들 은근히 많아요. 초등학교 때 그때 떠올려 보면. 그래서 2하고 3 곱하고 2하고 4 곱하고 해가지고 계산할 애들이 은근히 있어. 근데 그게 결합법칙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 그냥 괄호 필요 없다라는 거 바로 알잖아. 이해됐어? 이걸 보고 다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참고로 뺄셈은 결합법칙이 돼 안 돼? 교환법칙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랑 얘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되지. 뺄셈이랑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됐니?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덧셈과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뺄셈은 결합법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됐냐 안 됐니? 결합법칙을 보면 A 빼기 B 빼기 C 하는데 A 빼기 B 먼저 할지 A 빼기 B 빼기 C 하는데 B 빼기 C 먼저 할지 다른 거 알잖아. 맞아 안 맞아? 어떤 걸 먼저 하는 때는 답이 달리 나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덧셈과 곱셈이 유일하다. 일단 사칙 연산 중에. 됐니?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래. 연산기호의 확장.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밖에 없잖아. 맞니? 이 계산하는 기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4개인데 이 연산기호는 지금까지 이 4개만 배웠던 것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연산기호는 내가 새롭게 약속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기호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 그게 고등학교 거야. 중학교 때도 가끔 쓰긴 하지만 자, A와 B라는 수에 대하여 이제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수 또는 식에 대하여 내가 이 별이라는 기호를 연산기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정의가 내려져야 되거든. A와 B 기호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2AB 3A 빼기 B. 더하기 빼기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기호에 대해서 3별사 계산해봐라. 그럼 숫자로 봤을 때는 그냥 계산이 빨리 되겠지.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4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A가 3이 된 거고 B가 4가 된 거니까. 그래서 24에다가 9가 더해지고 4가 빠져서 결과적으로 29가 나오겠다. 맞아 안 맞아? 이 기호는 기존에 있던 알던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말로 봐야 돼.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라 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지. 이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그럼 어떻게 봐야 돼? A별 B와 B별 A가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이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A와 B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같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A별 B는 이거였잖아. B별 A는 누구니? A, B가 순서가 바뀐 거니까 2BA 더하기 3B 빼기 A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럼 얘랑 얘는 이 앞에 거는 같고 이 뒤에 게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겠지. 그럼 지금은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됐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아니야. No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럼 수학에서는 또 뭘 물어봐? 이 기호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확인됐어. 그럼 뭘 물어보겠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A와 B의 조건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야. 성립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성립하는 특수성을 확인해보자. A별 B와 B별 A가 같아지도록 하는 A, B의 관계를 찾겠다는 얘기고 얘는 누구였어? 2AB와 3A 빼기 B였어. 얘는 누구였어? 2BA, 2AB랑 똑같죠? 3B 빼기 A 됐어.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질문이야. 그럼 2AB는 필요 없고요. 얘랑 얘를 정리하면 되죠. 얘 넘어가서 4A가 되고요. 얘 넘어가서 4B가 되니까 4A 이퀄 4B 따라서 A 이퀄 B 맞아 안 맞아? A하고 B가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별거 아니야. 단지 뭐야? 교환 법칙이란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결합 법칙에 대한 말에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교환 법칙이니까 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 근데 이게 결합 법칙으로 바뀌면 또 느낌이 달라. 똑같은 얘기로 얘가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면 문자가 몇 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됐어 안 됐어? 세 개의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 별 B 별 C 됐니? 입장에서 A, B 먼저 계산한 거랑 A 별 B 별 C 입장에서 B, C 먼저 계산한 게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됐어? 자, 같은 줄 확인해보자. 얘부터 계산이야. 얘는 어차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니? 계산할 때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앞뒤 됐니? 앞뒤 어떻게 해? 2배의 앞뒤. 앞뒤 곱해서 2배. 앞에 거 3배. 뒤에 거 빼주기. 됐냐 안 됐냐? 앞뒤 곱해서 2배. 앞에 거 3배에서 더하고 뒤에 거 빼주면 돼. 자, 이거를 이렇게 볼까? 어차피 이 별도 얘랑 얘가 계산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가 앞에고 얘가 뒤 맞아 안 맞아? 앞뒤. 앞뒤 곱해서 몇 배? 2배. 앞뒤 곱해서 2배. 됐어 안 됐어? 앞에 거 몇 배? 3배에서 더하고 뒤에 거 빼줄 거예요. 괜찮아? 어떻게 계산된다고? 앞뒤 곱해서 2배 더하기 앞 빼기 뒤. 됐냐 안 됐냐? 어차피 괄호를 하나로 보면 되니까. 자, 이번엔 이거 계산해볼까? 이번엔 얘가 앞 얘가 뒤. 됐어 안 됐어? 앞뒤 앞뒤 곱해서 2배 앞 뒤 2배 더하기 앞에 거 3배 빼기 뒤에 거. 됐냐? 그냥 앞뒤로만 인식하면 돼. 문자를 생각하지 말고. 문자 생각하지 말고 앞뒤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자, 근데 얘는 누구였어? 다시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4AB가 되고 6A가 되고 2B가 되고 C가 바깥에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됐냐? 이거는 여기에다가 3배만 해주면 돼. 3배 하면 6AB 더하기 9A 빼기 3B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있어? C가 빠져 있어. 이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돼. 됐냐? 그럼 이것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같은지 확인하겠다. 아까 교환법칙이랑은 사뭇 다르죠? 교환법칙처럼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알겠니? 이 교환법칙이라는 말과 결합법칙이라는 말과 분배법칙이라는 말이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다항식 파트에서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게 잘 안 나와. 왜? 내면은 헷갈려지니까. 다항식을 앞에 배우는 이유가 하나지. 원래는 집합명제가 1단원이었거든. 고등수학 첫 단원 집합명제가 원래 고등수학의 1단원이었어요. 근데 집합명제를 배웠더니 애들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얘기야. 집합명제 때. 근데 수포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집합명제를 뒤로 뺐어. 왜?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포기하더라도 2학기 때야. 근데 2학기 때 포기해도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야. 그지? 근데 이제 집합명제를 뺐더니 저 얘기가 사라진 거예요. 저 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저 얘기를 잘 안 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잘 안 해. 왜?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나와. 어떻게 돼? 나오면 틀려. 모르는 애들은, 안 배운 애들은 그 뭐지? 처음 보는 문제들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어떤 문제는 오래 걸리고 어떤 문제는 쉽게 되니까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내가 할 거냐.
아, 쉬운 문제는 됐으니까 좀 더 난도 있는 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알겠어? 요거는 알고 가자는 얘기야. 됐어. 일단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 특히 결합법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산기호는 변하지 않아. 연산기호 한 개에 대한 스토리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도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됐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야. 분배법칙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보기에는 이 분배법칙이 가장 익숙한 게 된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A, B 더하기 A, C라고 계산하잖아. 그치? 이걸 보고 너네가 분배한다라기보다는 전개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분배법칙인 거예요. 됐니? 근데 이 명칭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식 명칭이 이래.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곱셈을 덧셈에 대해서 분배해주겠다. 곱하기를 더하기에 대하여 분배하겠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여기까지니? 정식 명칭은 알고 있으란 얘기야. 그럼 너네가 이 전개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알아.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야 이거 돼, 이거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초등학교 때 만약에 요 계산을 이렇게 했다면 아, 차 실수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2 더하기 3 빼기 4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해 지금은? 그냥 1이구나 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실수 은근히 한단 말이지. 왜 이거 안 돼요? 이거를 분배해 준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알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은 그냥 안 됐어. 그러니까 아는 건데 정확하게는 덧셈은 뺄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자, 이게 곱셈이고 이게 뺄셈이면 곱셈이고 곱셈으로 바뀌는 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곱셈은 뺄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될지 안 될지의 분배법칙이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되냐? 분배법칙이란 말, 결합법칙이란 말, 교환법칙이란 말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했어? 그럼 쉬운 문제로 나와도 안 틀리고 복잡하게 나와도 풀지 말지를 결정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잠깐 요거 좀 정리 좀 하는 시간 좀 가져주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책에서 잘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설정해 주고 가는 거 필요합니다. 책에 있어도 너무 약식으로 설명해 돼 있어서